살바르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의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이 필요한 경우는 성병 중의 하나인 매독에 걸렸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매독이라는 질병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쉽게 매독 환자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콘돔과 같은 피임 도구도 없었고 매독의 치료약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관계가 많은 윤락 여성들 사이에서 전염이 되다가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급속도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매독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처음에는 수은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은이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중금속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은에 중독되면 서서히 몸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되고 극심한 고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수은을 매독의 치료용 약으로 사용하면서 매독과 함께 수은 중독 환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파울 에를리히와 그의 조수였던 하타 사치로가 개발한 비소화합물 살바르산이라는 약 덕분에 매독의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매독 환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독의 발생 원인도 알았고 매독의 치료용 약도 발명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매독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무모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관계를 할 때 콘돔만 사용해도 충분히 매독을 비롯한 여러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매독은 질병이 바로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독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또 성관계를 하여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고 아무리 많은 질병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어도 각 개인 스스로가 어떤 인식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생물질들이 있어서 설파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설파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군보다 감염병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안전을 위해 파는 참호는 습기가 많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병원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군인들은 이질, 발진티푸스, 콜레라 등의 세균성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 발생한 상처를 통해서도 세균이 침투해서 궤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궤절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궤저가 발생한 부위를 절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면 열심히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하인리히 헤를라인과 게르하르트 도마크입니다. 이 두 명은 1932년에 드디어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설파제를 발명하게 됩니다. 설파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약에 유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유황의 영어 명칭이 바로 설퍼입니다. 이 설파제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은 설파제 이후에 대량 생산되어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러 항생제의 원료입니다. 종종 TV 뉴스에서는 이 항생제 남용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항생제는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남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항생제의 원료를 발견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실린의 발견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병사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서 추출한 것인데 종종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 우연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밍은 이미 많은 세균들을 자유자재로 배양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해로운 세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에 대한 이해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다른 세균들이 죽는 것의 원리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우연적 발견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대적 성과가 어느 정도 쌓이고 그렇게 쌓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시대에 현미경과 같은 세균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세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었던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페니실린의 발견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항생제를 비롯한 많은 약은 수많은 연구가들의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기술 개발도 없고 관심이 없다면 우연히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9년에 처음 출시된 이래 1000억 알 분량이 생산되었고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한 번 반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은 지금도 진통 소염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 가장 급속하게 보급되었던 때는 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은 특효약이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을 비롯한 위에 언급된 약들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은 단순히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질병의 치료도 필요한 것이고 행복을 얻기 위해 굳이 약을 안 먹고 참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빨리 약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복을 얻기 위한 마음 때문에 어떤 약의 중독성에도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각종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새로운 감염병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목병,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등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감염병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본명에서도 보이듯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2차 감염 질병에 의해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이즈는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리 더욱 변동성이 심하고 빨리 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이미 기존의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를 일으킨 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병을 제어할 수 있는 약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스야 히로아키가 AZT, DDI, DDC라는 세 개의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었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투약하는 이른바 칵테일 요법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서 증상 발현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가 완벽하게 에이즈를 완치하는 약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약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이 치료제는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 사망 원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약을 사용하기 전부터 동물들은 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미의 꼬리 감는 원숭이는 노래기를 보면 잡아서 자기 몸에 문지릅니다. 그 이유는 노래기가 방출하는 벤조퀴논이라는 화학물질이 뱀과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물뿐만 아니라 불나방의 유충과 같은 곤충들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독성 식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찾은 약들은 양면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개발한 약들 중에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것도 있고 적당히 양을 조절했을 때 치료 효과를 발휘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마음의 행복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적절히 약으로 통제가 된 병원균은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총균 쇠에도 등장하는 잉카 문명이 스페인 사람들이 퍼뜨린 천연두에 의해 멸망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국가들이 세균전을 위한 병원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병원균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한편 시타르타 무케르지가 지은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라는 책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수포 형성 독가스로 사용됐던 질소 머스터드가 전쟁 이후에는 암 치료용 약으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떤 질병을 발생시키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각종 약들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변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유전자 가위가 상용화되면서 많은 유전적 실험들이 쉽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생명체들의 변이가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질병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항하여 언젠가는 또 적절한 약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특정 민족과 문명이 파괴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이 양면성을 갖는 것처럼 인류가 걸어갈 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